하얀 눈이 얼굴 위로 녹아내리던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찾아 헤매던 것이 과연 무엇이었는지를요. 29년이라는 세월을 브라질에 자결하는 태양 아래서 살았지만 제 인생의 진정한 따뜻함은 한국의 매서운 겨울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대체 저에게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막대한 재산을 가진 상속녀가 왜 낯선 이국 땅에서 눈물을 흘리며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만 했을까요? 제 이름은 이자벨라 산토스입니다. 브라질에서 손꼽히는 거대한 커피 농장 가문의 무남동녀로 태어났죠. 사람들은 모두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짙푸른 농장, 수백 명의 직원들, 그리고 제 앞에 펼쳐진 눈부시게 화려한 미래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제 심장이 얼마나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는지를요. 저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25살부터 시작된 검사, 그리고 또 검사. 브라질 최고의 병원에서도 미국의 유명한 난임 클리닉에서도 똑같은 절망적인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신체적인 결함은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임신 확률은 1% 미만입니다. 1%. 그 숫자 하나가 제 인생 전체를 무참히 짓눌러 버렸습니다. 예전에는 달랐습니다. 20살 때만 해도 저는 늘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가문의 사업을 물려받을 준비를 하며 주변 사람들은 저를 산토스 가문의 자랑스러운 딸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불임 진단 이후 모든 것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고 무엇보다 약혼자 카를의 태도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는 처음엔 저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제 손을 꽉 쥐며 이렇게 속삭였죠. 너와 함께라면 어떤 시련이든 이겨낼 수 있어. 하지만 그건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결혼식을 불과 3개월 앞두고 카를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난 내 핏줄이 필요해. 대를 이을 수 없는 여자와는 결혼할 수 없어. 그의 가족들은 한술 더 떠 잔인했습니다. 아이도 못 낳는 무능한 여자에게 우리 집안의 재산을 나눠줄 수는 없지라며 저를 공공연히 모욕했습니다. 파혼 소식은 순식간에 브라질 사교계에 퍼졌고 저는 결함 있는 상속녀라는 지울 수 없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사람들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두려웠고 거울 속 제 모습을 쳐다볼 용기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망쳤습니다. 아무도 저를 모르는 곳으로. 제가 산토스 가문의 실패한 딸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이자벨라로 숨 쉴 수 있는 곳으로. 그곳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만난 그 사람은 저의 모든 것을, 제 운명 자체를 바꿔놓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댓글란에 숫자 5를 남겨주세요. 단 한 번의 구독으로 앞으로의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브라질 상파울루는 뜨거운 한여름이 한창이었습니다. 하지만 산토스 저택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있던 저는 손에 쥐어진 서류만 멍하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파혼 합의서. 카를의 변호사가 보내온 문서에는 건조하고 냉혹한 법률 용어들만 가득했습니다. 쌍방 합의하에 혼인 계약을 무효화한다고요? 저는 합의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일방적으로 무참히 버려졌을 뿐이죠. 이자벨라, 아직도 그 서류를 보고 있는 거니?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다가와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큉 메어왔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며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카를은 원래 그런 놈이었어. 그저 우리 농장만을 노렸던 탐욕스러운 놈이야. 딸아, 너무 상처받지 마라. 하지만 어머니의 위로도 제 귓가에 닿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단지 칼을 한 사람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브라질의 모든 남자들이 똑같았습니다. 제게 접근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산토스 가문의 막대한 재산과 명성만을 바랐을 뿐 이자벨라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이는 없었습니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사교 모임이었지만 사람들은 제 앞에서는 동정 어린 미소를 띠고
뒤돌아서면 독사처럼 속삭였습니다. 아이를 못 낳는데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해. 여자로서 끝난 건데 불쌍하기도 하지. 결국 여자는 아이를 낳아야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어? 그 날카로운 말들이 제 귓가를 맴돌며 매일 밤 저를 괴롭혔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둘러싸고 손가락질하는 꿈, 텅 빈 삭막한 방 안에 저 혼자 영원히 갇혀있는 꿈. 잠에서 깨어나면 온몸이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이대로 가다간 정말 죽어버릴지도 몰라. 어느 날 밤 저는 굳게 결심했습니다. 브라질에 계속 남아있다면 저는 영원히 이 깊은 상처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란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떠나기로 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모르는 곳, 제가 산토스 가문에 버림받은 상속녀가 아니라 그저 한 명의 평범한 여자로 숨 쉴 수 있는 곳으로요. 그때 우연히 한국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서울의 사계절을 담은 영상이었는데 특히 겨울의 풍경이 제 마음을 강렬하게 사로잡았습니다. 새하얀 눈이 도시 전체를 포근하게 덮고 있는 모습.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따뜻한 음식을 나눠 먹으며 환하게 웃는 장면. 그 소박하고 따뜻한 평화로움이 제게는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한국에 가고 싶어요. 저는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한국? 갑자기 왜 그 먼 곳으로 가겠다는 거냐? 당분간 쉬고 싶어요. 여기서는 도저히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제 창백한 얼굴을 말없이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겠다. 내가 원한다면 다녀오렴. 하지만 몸 조심해야 한다. 너는 아주 귀한 몸이니까. 귀한 몸. 그 단어가 비수처럼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저는 귀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무능하고 쓸모없는 여자일 뿐이었으니까요.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매섭고 차가운 공기가 뺨을 때렸습니다. 브라질은 숨막히는 한여름이었지만 한국은 매서운 한겨울이었습니다. 저는 두꺼운 코트를 껴입었지만 추위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 시린 추위가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게 얼어붙은 제 마음과 닮아 있어서 묘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서울 시내의 작고 조용한 게스트하우스에 짐을 풀었습니다. 온전히 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화려하고 번쩍이는 최고급 호텔이 아니라 소박하고 아늑한 공간. 그곳에서 저는 난생 처음으로 그저 평범한 여행자가 된 것 같은 자유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온 지 3일째 되던 날, 저는 명동거리를 걷다가 갑작스러운 공황 발작을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 귓가를 스치는 낯선 언어들, 화려한 네온사인 속에서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미친 듯이 뛰었고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헐떡이며 겨우 인적이 드문 좁은 골목으로 들어가 차가운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고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나는 왜 여기까지 온 걸까? 브라질에서도 철저히 외로웠는데 이 낯선 땅에서는 더 지독하게 외롭잖아. 그 순간 저는 도망치듯 떠나온 제 선택을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그날 밤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온 저는 좁은 침대에 누워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휴대전화에는 어머니가 보낸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니? 힘들면 언제든 다시 돌아오렴. 저는 답장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돌아갈 용기도 없었고 그렇다고 여기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막막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운명적인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요. 다음 날 저는 목적지 없이 무작정 걷다가 서울역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어의 서툰 제게 서울의 복잡한 지하철은 거대한 미로와도 같았습니다. 수많은 노선이 교차하는 환승역. 사람들은 바쁜 걸음으로 휙휙 스쳐 지나갔고 저는 복잡한 안내판 앞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바쁘게 뛰어가며 제 어깨를 거칠게 밀치고 지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다급하게 사과하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이미 저는 중심을 잃은 뒤였습니다. 계단 끝에서 발을 헛디뎠고 그대로 몇 계단을 굴러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짧은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발목의 뼈가 부서지는 듯한 날카로운 통증이 번졌고 저는 차가운 계단 한가운데에 주저앉아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몇몇이 곁눈질로 힐끗 쳐다보긴 했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아무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산토스 가문의 귀한 딸도 브라질의 화려한 상속녀도 아니야. 그저 바닥에 나뒹구는 낯선 이방인일 뿐이야. 또다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에는 발목의 통증 때문이 아니라 뼛속까지 스며드는 지독한 외로움과 서러움 때문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그 순간 갑자기 누군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깜짝 놀라 고개를 들어보니 짙은 작업복을 입은 한국인 남자가 진심으로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김민준 씨였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가 제 얼어붙은 인생을 영원히 녹여줄 사람이라는 걸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민준 씨는 서울 지하철의 설비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날 그는 지하철 환기 시스템의 야간 점검을 마치고 퇴근하는 길이었다고 나중에 말해주었습니다. 두꺼운 작업복 주머니에는 안전점검 체크리스트가 꽂혀 있었고 어깨에는 무거운 공구 가방이 매달려 있었죠. 평소 같았다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냥 지나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차가운 계단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는 외국인 여자를 보고 그는 차마 발길을 떼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다치신 것 같은데 괜찮으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으며 묘한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저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을 들어 그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30살쯤 되어 보이는 아주 평범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영화 배우처럼 잘생기거나 화려하게 꾸민 모습은 아니었지만 그의 맑은 눈빛에는 거짓 없는 순수한 걱정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서툰 영어로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발목은 이미 퉁퉁 부어오르기 시작했고 제 목소리는 두려움과 추위로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전혀 안 괜찮아 보입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제 발목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그러고는 주저없이 자신이 입고 있던 두툼한 작업용 패딩 점퍼를 벗어 제 덜덜 떨리는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지하철역 아니라도 바닥은 춥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숨을 멈췄습니다.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생판 모르는 낯선 이방인에게 자신의 겉옷을 벗어준 사람은 제 인생에서 처음이었으니까요. 민준 씨는 무전기를 꺼내 어딘가로 다급히 연락을 취했습니다. 몇 분 뒤 그는 영무실에서 구급 처치 키트를 가져와 제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능숙하면서도 아주 부드러운 손길로 제 발목에 차가운 냉각팩을 대고 압박 붕대를 감아 고정해 주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가 휴대폰 번역기를 돌려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강하게 저었습니다. 낯선 병원이라는 공간에 가는 것 자체가 두렵고 번거로웠기 때문입니다. 민준 씨는 겁먹은 제 표정을 읽었는지 더 이상 병원 이야기를 꺼내며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제 팔을 부축해 천천히 저를 일으켜 세우더니 인적이 드문 조용한 고객 대기실 구석 자리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여기서 잠시만 쉬고 계세요. 그는 벤치에 저를 조심스레 앉히고는 근처 자판기로 뛰어가 따뜻한 음료를 뽑아왔습니다. 따뜻한 캔커피와 유자차였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양손으로 따뜻한 캔을 받아들었습니다.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고 저는 그제야 얼어붙었던 숨을 제대로 내쉴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진심을 다해 말했습니다. 민준 씨는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활짝 웃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그의 미소는 차가운 겨울 창틈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처럼 따스했습니다. 자기적이지 않은 온화하고 든든한 온기였습니다. 민준 씨는 제가 안정을 되찾을 때까지 묵묵히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언어는 완벽히 통하지 않았지만 그는 휴대폰 번역 앱을 더듬더듬 사용해가며 제게 계속해서 괜찮냐고 아프지 않냐고 물어봐 주었습니다. 어디에서 오셨어요? 브라질이요. 그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와, 정말 멀리서 오셨네요. 한국은 좀 어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무섭고 지독하게 외롭고 이곳에 온 것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다정하고 따뜻한 눈빛을 마주하자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외로워요. 아주 많이요. 그 말을 들은 민준 씨의 표정이 짐짓 부드러워졌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언어와 국적은 다르지만 이 남자 역시 저처럼 깊은 고독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1시간쯤 지나자 발목의 통증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민준 씨는 제가 혼자 일어설 수 있는지 세심하게 확인한 뒤 직접 택시를 잡아주었습니다. 머무시는 게스트하우스 주소 좀 보여주시겠어요? 저는 휴대폰에 적힌 주소를 보여주었고 그는 택시기사님께 정중하게 길을 설명해주며 요금까지 미리 내려는 것을 제가 겨우 말렸습니다. 택시 문을 조심스레 닫아주며 그는 제 손에 작은 메모지 한 장을 쥐어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삐뚤빼뚤한 서툰 영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민준. 그리고 그의 전화번호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택시가 출발하고 저는 뒷좌석 창문 너머로 멀어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준 씨는 택시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손을 흔들어주고 있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며 뜨거워졌습니다. 브라질에서는 그 누구도 제게 이런 대가 없는 순수한 호의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제 배경과 재산 규모를 먼저 재고 따졌으며 조건이 맞지 않거나 자신에게 이득이 없으면 얼음장처럼 차갑게 등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는 달랐습니다. 그는 제가 누구인지, 직업이 무엇인지 단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길에서 다쳐 울고 있는 상처받은 사람을 조건 없이 도와주었을 뿐입니다. 그날 밤 게스트하우스 침대에 누운 저는 그가 준 꼬깃꼬깃한 메모지를 오래도록 들여다보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저도 모르게 실없는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이 춥고 낯선 거대한 도시에서 제 인생을 밝혀줄 한 줄기 따뜻한 빛을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4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 메모지를 버리지 못한 채 소중하게 지갑 속에 넣고 다녔습니다. 찜질 덕분에 발목은 꽤 좋아졌지만 민준 씨의 얼굴이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를 바라보던 걱정스러운 눈빛, 따뜻한 캔커피의 온기, 그리고 주저없이 벗어주던 투박한 패딩 점퍼의 냄새까지. 저는 방 안을 서성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생명의 은인인데 고맙다는 인사 정도는 제대로 해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막상 전화를 걸려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그가 부담스러워하면 어쩌지? 아니, 벌써 나 같은 외국인 여자는 까맣게 잊어버린 건 아닐까? 온갖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른 저녁 제 휴대폰이 짧게 울리며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화면에 뜬 짧은 영어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발목은 좀 괜찮아지셨어요? 역에서 만났던 민준입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쿵쾅거렸습니다. 그가 먼저 나를 잊지 않고 연락을 해온 것입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급하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그날은 정말 감사했습니다. 몇 분 뒤 그에게서 다시 메시지가 왔습니다. 다행이네요.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밥이라도 한 끼 같이 하실래요? 제가 진짜 맛있는 한국 음식을 대접하고 싶어서요. 저는 휴대폰을 두 손으로 꽉 쥔 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낯선 타국에서 만난 남자와 단둘이 밥을 먹는다는 것이 조금은 두려웠습니다. 브라질에서 겪었던 수많은 남자들의 끔찍한 배신과 거짓말들이 트라우마처럼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지독하게 차갑고 외로운 도시에서 유일하게 제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준 그 사람을 다시 만나보고 싶다는 강렬한 갈망이 두려움을 덮었습니다. 결국 저는 용기를 내어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아요. 언제 만날까요? 그렇게 저와 민준 씨의 두 번째 만남이 약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소박한 저녁 식사가 단순한 만남을 넘어 제 꽁꽁 얼어붙은 심장을 완전히 녹여버릴 위대한 첫걸음이 될 줄은요. 약속 장소는 서촌의 좁은 골목에 있는 작고 허름한 식당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하루 종일 무엇을 입을지 고민하며 긴장 속을 헤맸습니다. 브라질 상류층의 화려한 드레스 코드가 아닌 그저 나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결국 가장 편안한 베이지색 니트와 청바지를 골랐습니다. 화장도 아주 옅게만 했습니다. 브라질 사교계에서는 언제나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꾸며진 인형처럼 보여야 했지만 적어도 한국에서 그리고 이 남자 앞에서는 온전한 이자벨라로 숨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식당에 도착하자 민준 씨는 이미 문가에 서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작업복 대신 깔끔한 청바지에 짙은 네이비색 코트를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수수하지만 단정하고 포근한 느낌이었습니다. 어서 와요. 길 찾기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았어요. 저는 수줍게 웃으며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있는 브라질의 최고급 레스토랑과는 정반대의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소박한 백반집이었습니다. 벽에는 다녀간 손님들의 빛바랜 낙서가 가득했고 주방에서는 구수하고 매콤한 찌개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낯선 풍경이었지만 신기할 정도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민준 씨가 메뉴판을 가리키며 번역 앱으로 열심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기 김치찌개랑 제육볶음이 진짜 맛있어요. 그런데 혹시 매운 음식 잘 드세요? 조금은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브라질에서는 매운 음식을 먹어본 적이 거의 없었지만 그가 추천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도전해보고 싶었습니다. 잠시 후 보글보글 끓는 빨간 찌개와 반찬들이 한 상 가득 차려졌습니다. 민준 씨는 친절하게 숟가락에 밥과 고기를 얹어주며 먹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밥이랑 같이 떠서 먹어봐요. 저는 조심스럽게 국물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순간 입안에 불이 난 것처럼 확 달아올랐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맵고 자극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콜록, 제가 기침을 하자 놀란 민준 씨가 허둥지둥 시원한 물을 컵에 따라 제게 건넸습니다. 괜찮아요? 너무 맵죠? 덜 매운 걸로 다시 시킬까요? 그의 안절부절 못하는 표정에 저는 왈칵 웃음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니요, 맵긴 한데 정말 맛있어요. 매운맛에 눈물이 찔끔 났지만 기분은 날아갈 듯 좋았습니다. 코끝이 빨개진 채 콧물을 훌쩍이며 밥을 먹는 제 모습이 낯설면서도 동시에 오랜만에 살아 숨쉬고 있다는 생동감이 혈관을 타고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우리는 서툰 영어와 스마트폰 번역기를 번갈아 써가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민준 씨는 눈을 반짝이며 하는 자신의 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사람들이 다 빠져나간 깊은 지하 터널로 들어가요. 내일 아침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안전하게 출근할 수 있도록 선로를 점검하고 고장난 곳을 고치죠. 그의 투박한 목소리에는 자신의 일에 대한 깊은 자부심과 책임감이 듬뿍 묻어났습니다. 정말 멋진 일을 하시네요. 저는 진심을 다해 존경의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브라질의 제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육체 노동을 멋지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변호사, 의사, 기업 회장 같은 타이틀만을 숭배하고 떠받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민준 씨의 일은 그 어떤 직업보다 숭고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일상을 묵묵히 지켜내는 위대한 일이었으니까요. 이자벨라 씨는 브라질에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민준 씨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내가 수백억 대의 자산을 가진 커피 농장 가문의 상속녀라는 걸 밝혀야 할까? 또다시 돈 때문에 다가오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의 맑고 순수한 눈동자를 마주하자
도저히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들의 사업을 돕고 있어요. 커피 농장이요. 와, 커피 농장이요? 진짜 멋지다. 그는 순수하게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제 농장이 얼마나 큰지,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제 뒤에 어떤 배경이 있는지 꼬치꼬치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브라질 커피가 세계 최고죠. 저도 매일 아침 출근 전에 커피를 마셔요. 라며 빙그레 웃을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다. 나를 내가 가진 조건이나 돈으로 평가하지 않는구나. 그저 이자벨라라는 한 명의 사람으로 존중해주고 있구나.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자 한겨울의 밤 공기는 매섭게 차가웠지만 거리는 젊음의 활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길거리에서 버스킹을 하는 사람들, 서로의 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걷는 연인들, 벨르르 웃으며 지나가는 친구들, 모두가 각자의 평범한 행복 속에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제가 걷기 편하도록 제 보폭에 맞춰 아주 천천히 걸어주었습니다. 한국 생활은 좀 어때요? 아직 많이 힘들고 외롭죠. 그의 물음에 저는 가던 길을 멈추고 그를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견딜 수 없이 외롭고 무서웠어요. 하지만 저는 살며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금은 훨씬 좋아졌어요. 누군가 덕분에 다 나은 것 같아요. 제 말뜻을 이해했는지 민준 씨의 뺨이 옅은 붉은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제가 이자벨라 씨의 한국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전 그걸로 기쁩니다. 그날 밤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온 저는 정말 오랜만에 수면제 없이도 깊고 단잠에 빠졌습니다. 지긋지긋한 악몽도 꾸지 않았고 가슴을 짓누르던 답답함도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 화면에 민준 씨의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어제는 정말 즐거웠어요. 다음에는 서울의 더 예쁜 곳들을 구경시켜 줄게요. 또 만날 수 있죠? 저는 입가에 피어오르는 미소를 감추지 못하며 답장을 쳤습니다. 네, 꼭 다시 만나요. 기다릴게요. 그렇게 저와 민준 씨는 자연스럽게 일상을 공유하며 자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저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이 소소하고 따뜻한 만남들이 겹겹이 쌓여 평생 녹지 않을 것 같았던 제 차가운 심장을 완벽하게 녹여버릴 거란 사실을요. 그 후로 한 달 동안 저와 민준 씨는 일주일에 3번씩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히 저녁 식사만 하는 정도였지만 점차 우리는 서울의 구석구석을 함께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경복궁의 고즈넉한 돌담길, 남산타워에서 내려다본 야경, 북촌 한옥마을의 고요한 골목길, 그리고 한강공원에서의 산책. 민준 씨는 항상 제가 가장 편안해할 만한 장소들만 세심하게 골라왔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북적이지 않으면서도 한국의 아름다움을 흠뻑 느낄 수 있는 곳들이었죠. 이자벨라 씨가 지난번에 명동에서 사람 많은 걸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조금 한적한 곳으로 찾아봤어요. 그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으며 말했을 때 저는 속으로 크게 놀랐습니다. 제가 직접 말한 적도 없는데 그는 제 미세한 표정 변화와 호흡만으로도 저의 두려움을 읽어내고 배려해 준 것입니다. 어느 주말 우리는 청계천을 따라 걷기로 했습니다. 2월의 공기는 여전히 날이 서 있었고 뺨을 스치는 바람은 매서웠습니다. 저는 두꺼운 롱코트와 목도리로 중무장을 하고 나갔지만 민준 씨는 제 손끝이 추위로 빨갛게 얼어있는 것을 단번에 눈치챘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코트 주머니에서 따끈따끈한 핫팩 2개를 꺼내더니 직접 흔들어 제 양손에 꼭 쥐어주었습니다. 밤낮으로 일하다 보니 겨울엔 핫팩이 필수품이거든요. 손 시려울 땐 이게 최고예요. 그가 특유의 다정한 눈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솟아올랐습니다. 브라질의 전 약혼자 카를은 절대로 단 한 번도 제게 이런 세심한 배려를 보여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수천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사주거나 파티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식의 화려한 이벤트를 여는 데는 능숙했지만 정작 제가 추운지 아픈지 슬픈지 등 일상의 소소한 감정에는 철저히 무관심했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는 달랐습니다.
번지르르한 말이나 값비싼 선물은 없었지만 그의 모든 행동과 시선에는 저를 향한 진심 어린 염려와 따뜻함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청계천의 잔잔한 물길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저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 씨는 부모님과 자주 연락하며 지내시나요? 제 질문에 그의 온화하던 표정에 순간 옅은 그늘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부모님은 5년 전에 빗길 교통사고로 두 분이 함께 돌아가셨어요. 형제도 없어서 지금은 서울에서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 너무 죄송해요. 제가 아픈 기억을 꺼내게 했군요. 제가 어쩔 줄 몰라 하자 민준 씨는 고개를 저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처음엔 견딜 수 없이 힘들었지만 지금은 많이 단단해졌어요. 오히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제 직업이 저에게 훨씬 더 소중해졌습니다. 매일 밤 터널을 점검하면서 생각해요. 누군가의 소중한 부모, 소중한 자식들이 내일도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내가 이 선로를 지켜야 한다고요. 누군가를 지킨다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뼈저리게 깨달았으니까요. 그의 덤덤한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을 이겨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숭고한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왈칵 차오르는 눈물을 참으며 용기를 내어 그의 거칠고 따뜻한 손을 조심스레 맞잡았습니다. 민준 씨는 정말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신도 그렇게 깊은 상처를 안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안전과 일상을 지켜주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제 손길에 민준 씨는 가던 길을 멈추고 저를 마주 보았습니다. 그가 제 손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이자벨라 씨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저는 아직 당신이 브라질에서 어떤 깊은 아픔을 겪고 도망치듯 이 낯선 한국까지 왔는지 전부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와서 매일 웃으며 적응해 나가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그 누구보다 엄청난 용기를 가진 사람이에요. 용기,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둑이 무너지듯 참았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 평생 저를 향해 용감하다고 말해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저를 가문을 망칠 실패한 여자, 아이 하나 못 낳는 쓸모없는 상속녀라고 손가락질하며 깎아내리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 반대편에서 만난 남자는 저를 있는 그대로의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있었습니다. 사실은요. 저는 떨리는 입술을 꽉 깨물며 억눌렀던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에요. 심각한 불임이라고 했어요. 그 진단을 받고 평생을 약속했던 약혼자가 저를 쓰레기 버리듯 버렸죠. 대를 이을 수 없는 여자는 자기 인생에 필요 없다면서요. 제 목소리는 비참함에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온 이후 단 한 번도 그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했던 수치스러운 비밀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에게만큼은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가 저의 이 비참하고 망가진 진짜 모습을 알고도 곁에 남아줄지 두려웠지만 감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는 제 고백을 듣고 한참 동안 깊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 두려웠습니다. 역시 이 사람도 실망했겠지? 이제 나를 떠나가겠지?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는 저를 향해 민준 씨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맞잡은 제 두 손을 자신의 가슴팍으로 끌어당기며 단호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남자, 정말 구제불능의 멍청이군요. 당신이 얼마나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사람인지 전혀 알아보지 못한 바보일 뿐입니다. 그의 눈동자는 횃불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자벨라, 잘 들어요. 사람의 가치는, 여자의 가치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완벽하고 소중한 사람이에요. 길에서 넘어진 외국인에게 흔쾌히 웃어주는 당신의 따뜻한 마음, 낯선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당신의 용기, 그리고 지금 내 눈앞에 서 있는 이자벨라라는 존재 그 자체가 저에게는 기적같이 귀한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서 있을 힘조차 없어 그의 품에 무너지듯 안겨 엉엉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네온 사인이 비추는 청계천 한가운데서
저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열했습니다. 지난 5년간 제 영혼을 좀먹었던 지독한 자책감, 부모님에 대한 죄송함, 사람들에게 받은 배신감과 뼛속 깊은 고독이 그의 가슴팍에 뜨거운 눈물이 되어 속절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준 씨는 아무 말 없이 커다란 손으로 제 등을 아주 오랫동안 천천히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부서진 저를 온전히 안아주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퉁퉁 부은 눈으로 간신히 고개를 들었을 때 저는 부끄러움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미안해요. 당신의 깨끗한 코트에 제 눈물, 콧물을 다 묻혀버렸네요. 제가 코를 훌쩍이며 멋쩍게 웃자 민준 씨도 코트를 툭툭 털며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세탁소에 맡기면 그만이니까요. 울고 싶을 땐 참지 말고 마음껏 우는 게 맞는 겁니다. 혼자서 그동안 얼마나 무섭고 아팠습니까? 네, 정말 죽고 싶을 만큼 아팠어요. 저는 제가 고장난 기계라고 생각했어요. 평생 누구에게도 온전히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불량품 같은 인간이라고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요. 민준 씨가 커다란 손으로 제 젖은 뺨을 부드럽게 감싸 주었습니다. 당신은 세상 그 누구보다 벅차게 사랑받을 자격이 차고 넘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의 그 조건 없는 가치를 알아봐주고 당신의 모든 상처까지 끌어안아줄 진짜 남자가 반드시 나타날 겁니다. 그의 깊고 진지한 눈빛을 마주한 순간 제 심장의 번개처럼 하나의 확신이 꽂혔습니다. 혹시 나를 영원히 사랑해줄 그 사람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당신이 아닐까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을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상처받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깊어졌습니다. 민준 씨는 야간 터널 점검이 없는 날이면 어김없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한강 둔치에 앉아 치킨을 시켜 먹고 캔맥주를 마시며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와 함께 있을 때면 저는 더 이상 재벌가의 상속녀도 불임 판정을 받은 불행한 여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29살의 평범하고 행복한 여자 이자벨라일 뿐이었습니다. 어느 주말 민준 씨는 저를 자신이 사는 작은 원룸으로 초대했습니다. 집이 너무 좁고 누추해서 부끄럽지만 당신에게 꼭 제 손으로 직접 따뜻한 밥을 차려주고 싶었어요. 그가 문을 열며 수줍게 말했습니다. 그의 말대로 원룸은 정말 작았습니다. 침대 하나와 작은 책상, 소박한 주방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바닥에는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했고 방 안에서는 기분 좋은 섬유 유연제 향기가 났습니다. 특히 창가에는 작고 예쁜 화분들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베란다 텃밭 비슷한 거예요. 방울토마토랑 바질을 직접 키우고 있죠. 여기서 자란 바질로 스파게티를 해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그가 아이처럼 자랑스럽게 화분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저는 방 안을 찬찬히 둘러보며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수영장과 정원이 딸린 브라질의 거대한 대저택과 비교하면 한없이 비좁은 공간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이 작은 방이 세상 그 어떤 궁전보다 더 포근하고 거대하게 느껴졌습니다. 민준 씨는 팔을 걷어붙이고 부엌에서 뚝딱뚝딱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능숙하지는 않았지만 정성이 듬뿍 담긴 오므라이스가 상에 올려졌습니다. 입에 맞을지 모르겠네요. 브라질 고급 요리에 비하면 보잘것없겠지만 그가 긴장한 표정으로 숟가락을 건넸습니다. 케첩으로 서투르게 하트가 그려진 오므라이스를 한 입 먹는 순간 저는 눈물을 찔끔 흘릴 뻔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제가 평생 먹어본 음식 중에 최고로 맛있어요. 제 진심 어린 칭찬에 그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좁은 방바닥에 나란히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민준 씨가 문득 창밖의 밤하늘을 보며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꿈은 아주 소박해요. 언젠가 서울 외곽에 제 손으로 직접 작고 따뜻한 집을 짓는 거예요. 화려하고 큰 집은 필요 없어요. 작아도 볕이 잘 들고 뜰에 토마토를 심을 수 있는 집. 그리고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과 그 집에서
평생 도란도란 늙어가는 것. 그게 제 유일한 꿈입니다. 그의 눈동자가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이 있나요? 민준 씨가 고개를 돌려 저를 똑바로 아주 깊게 응시했습니다. 주변의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네, 지금 제 눈앞에 있습니다. 제 심장이 붙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아, 저요? 네, 이자벨라 씨,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는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벅찬 기쁨과 동시에 끔찍한 두려움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 저는 아까도 말했잖아요. 저는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당신이 꿈꾸는 그 완벽하고 따뜻한 가정을 저는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저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뒷걸음질 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는 단단한 두 팔로 저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제 귓가에 조용하지만 확고하게 속삭였습니다. 나는 아이보다 당신이 더 필요합니다. 아이가 찾아와 준다면 축복이겠지만 영원히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내 삶엔 이자벨라, 당신 하나만 있으면 충분하니까요. 당신이 내 유일한 가족이고 기적입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저는 결국 소리내어 엉엉 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번에 흘린 눈물은 슬픔도 비참함도 아니었습니다. 평생 느껴보지 못한 구원과 벅찬 환희의 눈물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제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당장 대답하지 않아도 돼요. 당신이 과거의 상처에서 완전히 벗어나 나를 온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될 때까지 1년이든 10년이든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날 밤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온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눈부신 야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수백만 개의 불빛들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저 수많은 불빛 중 어딘가에 나를 영원히 지켜줄 민준 씨의 작은 방이 있겠지. 저는 가슴에 손을 얹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과연 내가 이토록 착하고 훌륭한 사람의 인생에 들어가 짐이 되어도 괜찮은 걸까? 하지만 동시에 뼛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런 조건 없고 맹목적인 사랑을 주는 사람을 여기서 밀어낸다면 저는 평생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어둠 속에서 죽어갈 것이란 걸요. 제가 평생을 바쳐 찾아 헤매던 있는 그대로의 저를 사랑해줄 유일한 남자. 저는 굳게 결심했습니다. 다시 한번 내 인생을 걸고 용기를 내어 사랑해보기로. 다음 날 아침 저는 눈을 뜨자마자 민준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민준 씨, 저도 당신이 필요해요. 당신의 따뜻한 집에 저도 함께 가고 싶어요. 천천히 우리 함께 걸어가요. 단 1초도 지나지 않아 그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고마워요, 나의 이자벨라. 내 목숨을 걸고 당신을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요. 그 짧은 한 줄의 문장이 제 텅 빈 영혼을 빈틈없이 꽉 채워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언어와 국경을 넘어 공식적인 연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늘이 준비한 진짜 기적은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을요. 우리가 연인이 된 지 2주가 흘렀습니다. 민준 씨는 밤샘 야간 근무가 끝나는 새벽이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가장 먼저 제게 안부 문자를 보냈습니다. 우리 예쁜 이자벨라, 잘 잤어요? 오늘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하루 보내요. 사랑해요. 그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문자들이 제게는 수백억 원의 재산보다 최고급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더 소중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숨막히는 지옥 같았지만 한국에서는 하루하루가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가볍고 설렙습니다. 오늘은 민준 씨와 어디를 갈까, 그가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줄까 생각하면 심장이 간질거렸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기상청에서 첫눈을 예보했습니다. 이자벨라, 서울에 늦은 첫눈이 내릴 거래요. 민준 씨가 잔뜩 들뜬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눈이요? 전 살면서 한 번도 눈을 본 적이 없어요. 브라질에는 눈이 내리지 않으니까요. 제 대답에 그는 소년처럼 기뻐했습니다. 잘 됐다. 그럼 이자벨라 인생의 첫눈을 나와 함께 보는 거네요. 당장 청계천 광장으로 나와요. 한국의 눈이 얼마나 예쁜지 보여줄게요. 우리는 청계천 광장의 거대한 소라탑 앞에서 만났습니다.
하늘은 잿빛으로 잔뜩 흐려 있었고 코끝을 애는 공기는 유난히 차갑고 습했습니다. 금방이라도 쏟아질 것 같아 민준 씨가 제 얼어붙은 두 손을 자신의 코트 주머니에 넣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우리는 꼭 붙어 선체로 청계천을 따라 걸었습니다. 퇴근을 서두르는 직장인들, 팔짱을 낀 연인들이 햇걸음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들에게는 그저 평범한 겨울의 일상이었지만 저에게는 사랑하는 남자의 온기를 느끼며 걷는 이 평범한 순간이 숨이 떠칠 만큼 경이로운 기적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잿빛 하늘에서 무언가가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빗방울인가 싶었지만 아니었습니다. 깃털처럼 하얗고 보드라운 것들이 소리 없이 허공을 수놓으며 사뿐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눈이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수백만, 아니 수천만 개의 배얀 눈꽃 결정들이 바람을 타고 춤을 추듯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천사들이 하늘에서 새하얀 축복의 꽃잎을 뿌려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세상에, 저도 모르게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너무나 압도적으로 아름다웠습니다. 브라질의 강렬한 태양 아래서는 평생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몽환적인 광경이었습니다. 민준 씨가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때요? 정말 예쁘죠? 예쁘다는 말로는 부족해요. 이건 마법 같아요. 저는 홀린 듯이 손을 뻗어 하늘에서 떨어지는 눈꽃을 받아보았습니다. 차가운 눈꽃이 손바닥에 닿자마자 거짓말처럼 스르르 녹아 사라졌습니다. 너무나 신비로웠습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작은 것들이 모여 온 세상을 순백으로 덮어버릴 수 있다니. 저는 고개를 들어 다시 하늘을 보았습니다. 하얀 눈꽃들이 제 이마에, 뺨에, 코끝에 닿아 사르르 녹아내렸습니다. 차가운 감촉이었지만 신기하게도 가슴속은 온돌방처럼 따뜻해졌습니다. 하얀 눈이 얼굴 위로 녹아내리던 그 순간 갑자기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이 폭일처럼 밀려왔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제 어깨를 짓누르던 그 끔찍했던 고통의 무게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병원에서 불임 진단을 받고 세상을 잃은 듯 오열했던 날, 약혼자 카를에게 쓰레기처럼 버림받고 치욕스러웠던 날, 브라질 사교계 사람들의 조롱과 손가락질 속에 방에 틀어박혀 죽음만을 생각했던 수많은 밤들, 그 모든 잿빛 기억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그 모든 끔찍했던 고통의 시간들이 결국 저를 이곳으로 이끌기 위한 여정이었다는 것을요. 한국으로, 그리고 제 운명의 사랑인 민준 씨의 품으로. 만약 카를이 저를 버리지 않았다면, 만약 제가 도망치듯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이 순간의 기적을 절대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첫눈을, 나를 위해 목숨도 내어줄 이 따뜻한 남자의 품을 영원히 몰랐을 것입니다.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차가운 눈꽃과 뜨거운 눈물이 뺨 위에서 뒤섞였습니다. 저는 소리 없이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과거의 슬픔이나 비참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해방감, 그리고 세상에 대한 찬란한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자벨라, 민준 씨가 놀라 다급하게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제가 고개를 돌리자 그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은 듯한 표정으로 제 뺨의 눈물을 황급히 닦아주었습니다. 왜 울어요? 어디 아파요? 눈이 너무 차가워서 그래요? 그의 호들갑에 저는 풋 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너무 행복해서 그래요.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당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서요. 제 말에 민준 씨의 굳었던 표정이 봄눈 녹듯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는 한 걸음 다가와 두 팔로 저를 아주 깊고 단단하게 끌어안았습니다. 저는 그의 넓은 가슴에 얼굴을 묻고 눈 내리는 청계천의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이 온통 하얗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길가의 나무들도, 벤치도, 복잡했던 빌딩 숲도 모두 티 없이 순결한 하얀색으로 덮여갔습니다. 마치 저의 얼룩진 과거를 모두 지워버리고 완벽하게 새로운 도화지를 깔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자벨라, 민준 씨가 제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한국에는 이런 전설이 있어요. 첫눈이 올 때 함께 있는 사람과는 그 사랑이 영원히 이루어진다고요. 저는 그의 품에서 고개를 들어 그의 맑은 눈동자를 마주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맹세하듯 진지했습니다. 당신의 과거가 어땠든, 당신이 고향에서 얼마나 깊은 상처를 받았든 이제 아무 상관 없습니다. 내가 당신 인생의 새하얀 첫눈이 되어줄게요. 당신의 새로운 인생, 그 완벽한 첫 페이지를 나와 함께 시작해줘요. 그의 고백에 참았던 눈물이 다시 둑을 터뜨렸습니다. 민준 씨, 사랑해요. 나를 살려줘서 고마워요. 내가 더 사랑해요. 이자벨라.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미치도록 사랑합니다. 더 이상 어떤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저는 까치발을 들고 그의 목에 두 팔을 감았습니다. 청계천 한가운데서 눈보라가 흩날리는 차가운 겨울밤, 우리는 서로를 부서질 듯 끌어안고 영원을 약속하는 첫 키스를 나누었습니다.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힐끗거렸지만 아무래도 상관없었습니다. 이 완벽한 우주 안에는 오직 민준 씨와 저 단 둘뿐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우리는 눈을 맞으며 민준 씨의 좁은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새도록 한방눈이 내렸고 창밖의 세상은 무섭도록 고요하고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민준 씨는 따뜻한 유자차를 타주었고 우리는 창틀에 걸터 앉아 하나의 담요를 덮어쓴 채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속삭였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저는 브라질의 그 넓은 저택에서 매일 밤 죽음만을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하루하루 숨쉬고 살아있다는 게 미치도록 감사해요. 당신을 만났으니까요. 민준 씨가 제 이마에 입을 맞추며 제 손을 깍지 껴 잡았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을 만나기 전에 나는 그저 어두운 지하 터널을 지키는 외로운 기계일 뿐이었어요. 일하고 먹고 자고 그게 전부였죠. 하지만 당신이 내 흑백의 삶에 뛰어들어온 순간 세상이 온통 무지갯빛으로 변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게 설레고 내 삶에 지켜야 할 위대한 의미가 생겼으니까요. 우리는 서로를 벅찬 눈으로 응시했고 자연스럽게 다시 입술을 포겠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완벽하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딱 한 달의 시간이 흘렀을 때 제 몸에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속이 메스껍고 어지러웠으며 무엇보다 제가 브라질에서 평생 물처럼 마시던 가장 좋아하는 커피 냄새를 맡기만 해도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한국의 매서운 겨울 날씨 탓에 심한 몸살 감기에 걸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감기약을 먹어도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고 생리주기도 2주나 훌쩍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설마 아닐 거야. 말도 안 돼. 머리로는 강력하게 부정했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미친 듯한 희망과 끔찍한 공포가 동시에 소용돌이치며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모자를 푹 눌러쓰고 손을 덜덜 떨며 근처 약국으로 달려가 임신 테스트기를 여러 개 샀습니다. 게스트하우스 화장실 문을 잠그고 저는 숨을 헐떡이며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3분이라는 시간이 제게는 30년처럼 길고 고통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수고 튀어나올 것처럼 미친 듯이 뛰었고 꽉 쥔 두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렀습니다. 제발, 제발, 하느님 제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두 줄이 나와 임신이길 기도해야 할까요? 아니면 한 줄이 나와 헛된 희망을 접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까요? 만약 두 줄이라면 그것은 인류 역사상 유례 없는 기적이겠지만 동시에 이역만리 타국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두려웠습니다. 만약 한 줄이라면 이미 예상했던 결과지만 민준 씨와의 완벽한 행복에 신랏 같은 희망을 걸었던 제 자신이 산산조각 날 것 같았습니다. 알람이 울리고 3분이 지났습니다. 저는 두 눈을 질끈 감고 세면대 위에 뒤집어둔 테스트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선명한 붉은색 두 줄. 두 줄이었습니다. 양성, 임신.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차가운 타일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테스트기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고 저는 양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짐승처럼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브라질 최고의 산부인과 권위자들이 절대 불가능하다며 제 인생의 사형 선고를 내렸던 일이 미국 캘리포니아의 수천만 원짜리 난임 클리닉에서도 포기했던 그 기적이 이 낯선 한국의 작은 화장실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 어떤 값비싼 의학적 치료나 시술도 없었습니다. 오직 상처받은 두 영혼이 서로를 조건 없이 품어준 민준 씨의 진실한 사랑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저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쏟아내며 아직 납작한 제 배 위로 조심스레 두 손을 폭에 얹었습니다. 아직 아무런 움직임도 느낄 수 없었지만 이 안에 민준 씨와 저의 작은 우주, 생명이 숨쉬며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이 온몸의 세포로 느껴졌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도 몰랐습니다. 기적처럼 찾아와준 아기에게,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저를 건져준 민준 씨에게, 아니면 하늘의 신에게, 그것도 아니라면 포기하지 않고 살아남은 제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을까요? 저는 한참을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지난 5년간 제 뼛속까지 스며들어 저를 갉아먹었던 억울함, 수치심, 그리고 지독한 서러움이 그 뜨거운 눈물과 함께 완벽하게 씻겨 내려갔습니다. 가까스로 평정심을 되찾은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 민준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이자벨라? 전화기 너머로 언제나처럼 다정하고 듬직한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준 씨, 지금 당장 시간 있어요? 제 울음기 섞인 떨리는 목소리에 그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어디 다쳤어요? 당장 저한테 와줄 수 있어요? 할 말이 꼭 확인해야 할 게 있어서요. 지금 당장 택시 타고 갈게요. 조금만 기다려요.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게스트하우스 방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열자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힌 채 숨을 헐떡이는 민준 씨가 서 있었습니다. 이자벨라, 무슨 일이에요? 어디 아파요? 그는 저를 보자마자 어깨를 잡고 얼굴을 살폈습니다. 저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아무 말 없이 민준 씨의 거칠고 커다란 손을 끌어당겨 제 배 위에 살포시 올려놓았습니다. 여기에 당신과 나의 아기가 찾아왔어요. 민준 씨의 숨이 헉하고 맺혔습니다. 그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요? 임신했어요. 의사들이 1%도 안 된다고 포기했던 내 몸에 민준 씨의 아이가 생겼다고요. 민준 씨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다가 이내 터질 듯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제 배와 제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천천히 무릎을 꿇고 바닥에 엎드려 제 배에 가만히 귀를 가져다 댔습니다. 정말입니까? 이게 꿈이 아니고요?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꿈이 아니에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민준 씨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언제나 강인하고 태산 같던 그의 맑은 두 눈에 굵은 눈물방울이 폭포수처럼 차올라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이자벨라, 정말 미치도록 고맙습니다. 제가 더 고마워요. 당신의 그 크고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었다면 내 인생에 이런 기적은 두 번 다시 없었을 거예요. 민준 씨는 벌떡 일어나 저를 숨이 막히도록 강하게 끌어안았습니다. 우리는 좁은 방 한가운데서 서로를 부여잡고 아이처럼 소리내어 엉엉 울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만이 흘릴 수 있는 절대적인 환희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엄청난 기쁨과 동시에 제 가슴 한구석에는 싸늘한 현실적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일까? 이 행복이 신기루처럼 사라지면 어쩌지?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손을 꼭 잡고 서울의 큰 산부인과를 찾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초음파 화면을 보더니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탄성을 질렀습니다. 축하합니다. 임신 5주 차입니다. 아기 집도 아주 튼튼하게 잘 자리 잡았고 여기 반짝거리는 거 보이시죠? 아기의 심장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쿵쾅, 쿵쾅, 쿵쾅. 진료실에 울려 퍼지는 작지만 우렁찬 아기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듣는 순간 제 안의 모든 두려움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꿈이 아니라 완벽한 현실이었습니다.
제 불행했던 인생에 마침내 봄날의 기적이 찾아온 것입니다. 임신 사실을 확인한 후 한동안은 푹신한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나날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이 모든 게 내 슬픈 상상력이 만들어낸 환상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스쳤지만 살짝 부풀어 오르기 시작한 배를 쓰다듬으면 이내 가슴 벅찬 실감이 났습니다. 내 안에 두 개의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을요. 민준 씨는 저를 마치 깨지기 쉬운 최고급 유리 공예품 다루듯 세심하게 보살폈습니다. 제가 바닥에 떨어진 펜 하나라도 주우려 하면 어디선가 번개처럼 나타나 대신 주워주었고, 제가 브라질에서 먹던 매콤한 향신료가 들어간 음식을 찾기라도 하면 사색이 되어 말렸습니다. 안 돼요. 매운 건 아기한테 자극적일 수 있어요. 제가 직접 맑고 영양가 있는 미역국 끓여줄게요. 앞치마를 두르고 쩔쩔매며 잔소리를 하는 그의 모습이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러워 저는 매일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냥 행복하기만 한 꿈결 같은 시간도 잠시 묵직하고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둘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저는 여전히 3개월짜리 관광비자로 한국에 머물고 있었고 좁은 게스트하우스를 전전하며 임시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한국에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려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엄청난 소식을 브라질에 있는 부모님과 산토스 가문에 공식적으로 알려야만 했습니다.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운 끝에 저는 굳은 결심을 하고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지자 손바닥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엄마, 저 이자벨라예요. 오, 세상에, 내 딸, 정말 오랜만이구나. 밥은 잘 먹고 지내는 거니? 혹시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수화기 넘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반가움과 동시에 짙은 근심이 배어 있었습니다. 잘 지내요. 걱정 마세요. 그런데 엄마,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무슨 일이니? 차분히 말해보렴. 저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저 임신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구 반대편의 정적이 제 숨통을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 뒤 어머니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사시나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니? 임신?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제가 임신했어요, 엄마. 어떤 의학적 시술도 없이 기적처럼 자연 임신이요. 하지만 브라질과 미국의 최고 전문의들이 전부 불가능하다고 했잖니. 어떻게 이런 기적이? 대체 아이 아빠가 누구니? 한국에서 만난 사람이에요. 너무나 다정하고 저를 조건 없이 사랑해주는 남자예요. 그 사람과 깊이 사랑에 빠졌고, 그래서 하늘이 우리에게 아기를 주신 것 같아요. 어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수화기 너머로 터져 나오는 거친 오열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 하느님, 자비로우신 하느님, 감사합니다. 내 불쌍한 딸이 마침내 평생을 차갑고 도도하게 살아오신 어머니의 무너져 내리는 울음소리를 듣자 저 역시 꾹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엄마, 울지 마세요.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이건 기쁨의 눈물이란다, 내 딸아. 네가 그동안 얼마나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피눈물을 흘렸는지 이 애미는 다 알고 있단다. 정말 정말 다행이다. 그런데 그 남자는 대체 어떤 집안 사람이니? 어떤 사업을 하고?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여전히 어머니는 조건과 배경을 묻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에요. 서울의 지하철에서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일하는 엔지니어예요. 하지만 제 상처를 온전히 보듬어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남자예요. 그렇구나. 알겠다. 일단 당장 브라질로 돌아오렴. 브라질 최고의 병원에서 출산 준비를 하고 우리 가문의 후계자로서 당당히. 아니 엄마. 저는 단호하게 어머니의 말을 끊었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일말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저는 브라질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한국에 남을 거예요.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니? 저는 한국에서 민준 씨와 함께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우리 아이를 낳을 거예요. 한국은 제 인생을 구원해준 제2의 고향이자 전부예요. 여기서 완벽하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예요. 어머니는 극도로 당황한 목소리로 언성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이자벨라,
넌 산토스 가문의 유일한 혈육이자 상속녀야. 수백억이 넘는 커피 농장과 우리 가문의 모든 사업을 네가 이어받아야 한단 말이다. 엄마, 저는 더 이상 산토스 가문의 무거운 왕관을 쓰고 싶지 않아요. 그 엄청난 재산과 후계자라는 무거운 짐 때문에 제 인생은 평생 숨이 막히는 감옥이었어요. 이제는 그저 평범한 여자로서, 한 남자의 헌신적인 아내로서, 그리고 한 아이의 따뜻한 엄마로서 소박하게 살고 싶어요. 저의 선택을 제발 존중해 주세요. 전화는 무거운 한숨과 함께 끊어졌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소파에 기대어 깊은 숨을 토해냈습니다. 충분히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막상 가족의 기대와 막대한 재산을 제 입으로 포기하겠다고 선언하고 나니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주방에서 따뜻한 우유를 데워온 민준 씨가 다가와 제 곁에 앉으며 어깨를 포근히 감싸 안아주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표정이 안 좋아요? 다 괜찮은 거죠? 네, 괜찮아요. 저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내 곁에 있으니까 나는 세상 그 무엇도 두렵지 않아요. 그로부터 일주일 뒤 브라질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아닌 아버지였습니다. 이자벨라, 나다. 아빠. 내 엄마에게서 모든 이야기를 들었다. 기적처럼 아이를 가졌다고. 그리고 브라질로 돌아오지 않고 한국에 뼈를 묻겠다고. 네, 죄송해요 아빠. 하지만 이게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행복한 삶이에요. 아버지는 전화기 너머로 한참 동안 무거운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여셨습니다. 알겠다. 네가 진심으로 행복하다면 이 아비는 그것으로 족하다. 하지만 내게도 타협할 수 없는 조건이 하나 있다. 조건이요? 그 한국인 남자를 직접 내 눈으로 봐야겠다. 내 귀한 딸이 막대한 가문의 재산을 모두 포기하고 평생을 맡길 만한 그릇의 사내인지 아비로서 확인해야겠다. 그리고 아버지의 목소리는 기업 회장의 그것처럼 단호하고 엄격해졌습니다. 네가 정말로 가문의 후계자 자리를 영구히 포기할 작정이라면 법적인 서류를 정리하기 위해 최소한 한 번은 브라질로 돌아와야 한다. 친척들 앞에서 당당하게 공식적으로 작별 인사를 하고 가거라. 그것이 네가 산토스 가문의 딸로서 지켜야 할 마지막 예의다. 저는 입술을 꽉 깨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망치듯 떠나온 과거와 완벽하게 결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빠. 빠른 시일 내에 찾아뵐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소파 맞은편에 앉아 걱정스레 저를 쳐다보는 민준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준 씨, 저 브라질에 잠시 다녀와야 할 것 같아요. 과거를 확실하게 매듭짓고 가족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와야 해요. 그 말을 들은 민준 씨의 눈동자가 순간 불안감으로 파르르 흔들렸습니다. 그가 제 손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가면 다시 내게로 돌아오는 거 맞죠? 그 화려하고 엄청난 세상이 당신을 붙잡아도 나와 우리 아기가 있는 이 좁은 곳으로 다시 돌아올 거죠? 저는 그의 두 뺨을 부드럽게 감싸 쥐고 그의 눈에 입을 맞췄습니다. 당연하죠. 내 세상의 중심은 바로 당신과 우리 아기인데 제가 어딜 가겠어요. 모든 걸 완벽하게 끝내고 당신의 아내로서 당당히 돌아올게요. 약속해요. 저는 브라질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출국 날 민준 씨는 인천공항 출국장까지 마중을 나와 저를 부서질 듯 꽉 안아주었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요. 무리하지 말고 비행기에서 몸이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당장 승무원에게 말하고요. 도착하자마자 연락 꼭 해요. 그의 폭포수 같은 잔소리에 저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말아요. 딱 일주일 뒤에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요. 24시간이 넘는 긴 비행 끝에 브라질 상파울루 공항에 도착하자 게이트 앞에는 부모님이 직접 마중을 나와 계셨습니다. 3개월 만에 뵙는 부모님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를 발견한 어머니는 체면도 잊은 채 달려와 저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오, 내 딸아. 세상에, 배가 벌써 이렇게 예쁘게 불렀구나. 어머니는 제 약간 부른 배를 경이로운 듯 어루만지며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셨습니다. 평생을 엄격했던 아버지도 다가와
제 어깨를 말없이 하지만 강하게 토닥여 주셨습니다. 무사히 돌아왔구나. 일단 집으로 가자. 산토스 가문의 대저택은 제가 기억하던 모습 그대로 거대하고 웅장했습니다. 완벽하게 조경된 넓은 정원, 철통같이 지켜지는 거대한 철문, 지평선 너머로 끝없이 펼쳐진 짙푸른 커피 농장. 과거에 저는 이곳을 감옥이라 여겼지만 기이하게도 지금은 이 모든 화려함이 조금도 부럽거나 위압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저 남의 집을 구경하는 것처럼 낯설고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서울의 그 작고 따뜻한 옥탑방, 바질 향기가 나는 민준 씨의 곁에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저택의 대회의실에서 긴급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부모님을 비롯해 가문의 주요 친척들과 고문 변호사들이 모두 날선 표정으로 모였습니다. 공기는 숨 막힐 듯 무겁고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무거운 침묵을 깨고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이자벨라가 앞으로 한국에 영구적으로 정착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산토스 가문의 모든 사업과 농장에 대한 상속권 및 경영권을 공식적으로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순간 회의실 안이 벌집을 쑤신 듯 발칵 뒤집혔습니다. 지금 제정신이야? 그 엄청난 재산을 버리고 동양의 낯선 나라로 간단 말이야? 카를에게 파혼당한 충격으로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친척들의 날선, 비난과 조롱 섞인 수군거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자리에서 천천히 그리고 아주 당당하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제 말씀을 들어주세요. 제 목소리에는 과거의 나약함이나 주눅듦이 단 한 방울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평생 동안 산토스 가문의 후계자라는 이 거대한 이름의 무게에 짓눌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막대한 재산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 완벽한 아이를 낳아 대를 이어야 한다는 압박, 그 모든 것들이 제 영혼을 산산조각 내고 병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라는 곳에서 저는 기적처럼 깨달았습니다. 저는 누군가의 상속녀이거나 돈을 지키는 도구이기 이전에 이자벨라라는 존귀한 한 명의 인간이라는 사실을요. 저에게도 온전한 저만의 인생을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주는 남자와 함께 평범하지만 가슴 벅찬 가정을 꾸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선택한 유일한 행복입니다. 한 탐욕스러운 친척 삼촌이 콧방귀를 뀌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센 사랑, 그깟 얄팍한 사랑 때문에 수백억 원의 재산과 권력을 휴지 조각처럼 버리겠다니 완전히 미쳤군.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며 울고불고 돌아와도 국물도 없을 줄 알아라.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흔들림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기꺼이 버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숭배하는 그 엄청난 돈과 권력은 저에게 단 한 번도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저를 불행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었을 뿐이죠. 저는 조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손을 들어 친척들의 수군거림을 일거에 제압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깊고 복잡한 눈빛으로 저를 오랫동안 쳐다보시더니 무겁게 입을 떼셨습니다. 딸아, 너의 결의가 정 그렇다면 내 뜻을 존중하마. 농장과 가문의 사업은 당분간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할 것이다. 하지만 기억해라. 이곳은 언제나 너의 뿌리이자 영원한 집이다. 네가 원한다면 상처받고 지칠 때면 언제든 돌아와도 좋다. 아버지의 뜻밖의 배려와 사랑에 저는 결국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브라질에 머문 일주일은 제 과거와 완벽하게 작별하는 의식의 시간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뛰놀던 커피 농장의 붉은 흙길을 마지막으로 천천히 걸어보고 제 화려했던 방에 남아있던 보석과 명품, 추억의 물건들을 모두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날 밤, 어머니와 단둘이 침대에 누워 속 깊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내 딸아, 이 엄마는 아직도 무섭다. 내가 정말 이 모든 화려한 삶을 등지고 낯선 곳에서 후회 없이 잘 살 수 있을지.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네, 엄마.
저는 이제야 비로소 제가 진짜 살아있음을 느껴요. 누군가의 필요에 의한 상속녀가 아니라 주체적으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여자 이자벨라로서요. 어머니는 제 확고한 눈동자를 보시더니 이내 옅은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더 강하게 쥐셨습니다. 그래, 알겠다. 엄마는 내가 진심으로 매일 웃을 수만 있다면 그걸로 좋게. 민준이라고 했니? 내 목숨보다 소중한 그 사람에게 꼭 전해주렴. 내 목숨보다 귀한 딸을 지옥에서 구해주고 기적을 선물해 주어서 온 마음을 다해 감사하다고 말이야. 일주일 뒤 저는 다시 한국의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문을 나섰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커다란 분홍색 프리지아 꽃다발을 들고 초조하게 서성이는 민준 씨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며칠 밤을 설친 듯 얼굴이 좀쑥했지만 저를 발견하자마자 세상을 다 가진 듯한 미소를 지으며 달려왔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내팽개치고 그에게 달려가 와락 안겼습니다. 나왔어요. 당신 곁으로 영원히. 수고했어요. 정말 고생 많았어요. 다시는 내 곁에서 떨어지지 마요. 그가 제 머리칼에 수없이 입을 맞추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완벽하게 끝났어요. 과거는 완전히 지워버렸어요. 앞으로는 당신과 우리 뱃속에 있는 아기 생각만 하면서 살 거예요. 제 말에 민준 씨는 허리를 숙여 제 볼록해진 배에 조심스레 뺨을 비비며 속삭였습니다. 우리 세 식구,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게 살아보자. 그 후 몇 달의 시간은 화살처럼 빠르게 그리고 마법처럼 행복하게 흘러갔습니다. 저희는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마치고 정식 부부가 되었고 서울 외곽에 볕이 잘 드는 아담한 빌라를 전세로 얻었습니다. 비록 브라질의 저택에 비하면 손바닥만 한 곳이었지만 우리가 직접 발품을 팔아 고른 따뜻한 원목 가구들로 안을 채우고 가장 햇살이 잘 드는 방은 노란색 벽지를 발라 아기의 방으로 예쁘게 꾸몄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아기를 키우기 위해 본격적으로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발음이 꼬이고 문법이 어려워 쩔쩔맬 때마다 퇴근하고 돌아온 민준 씨가 곁에 앉아 다정하게 때로는 장난스럽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자벨라, 방금 간장공장 공장장 발음 진짜 귀여웠어. 한 번만 더 해봐. 그가 배를 잡고 굴을 떼면 저는 짐짓 삐친 척 쿠션을 던지며 함께 떼르르 웃었습니다. 배는 하루가 다르게 남산만하게 불러왔습니다. 혼자서 양말을 신는 것도 벅차고 허리도 끊어질 듯 아팠지만 태동이 느껴질 때마다 모든 고통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임신 7개월 차, 우리는 손을 꼭 잡고 정기 검진을 위해 산부인과를 찾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초음파 기계를 배에 문지르며 화면을 유심히 살피더니 활짝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네요. 그리고 예쁜 공주님이네요. 엄마를 닮아서 아주 미인일 것 같아요. 공주님, 여자아이래요. 저는 벅차오르는 감격에 또다시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내가 내 몸으로 직접 세상에 데려올 생명, 나의 예쁜 딸. 민준 씨 역시 제 손을 부서질 듯 꽉 쥐고는 눈시울을 붉힌 채 바보처럼 해벌쭉 웃고 있었습니다. 병원을 나와 집으로 걸어오는 길, 민준 씨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예쁜 딸, 이름은 뭘로 지을까? 당신의 제2의 고향이니까 한국식 이름으로 예쁘게 지어주고 싶은데. 저는 잠시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에 잠겼다가 환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설아씨가 어떨까요? 눈, 설, 자를 써서요. 당신과 나를 이어준 그날의 첫눈처럼 맑고 순수하고 세상을 하얗고 따뜻하게 덮어주는 아름다운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어요. 설아, 김설아, 와, 이름 진짜 예쁘다. 완벽해요. 우리 설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아이로 키울게요. 겨울이 깊어가던 어느 날 새벽, 마침내 올 것이 왔습니다. 끔찍한 진통이 시작된 것입니다. 민준 씨는 사색이 되어 구급 상자를 챙기고 저를 안다시피 하여 병원으로 질주했습니다. 꼬박 12시간 동안 생사를 찢는 듯한 지옥 같은 진통이 이어졌고 저는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되어 민준 씨의 손을 으스러져라 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렁찬 울음소리와 함께
기적처럼 우리의 딸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3.2kg의 작고 붉은 생명, 간호사가 깨끗하게 닦은 아기를 제 가슴 위에 조심스레 안겨주었을 때 저는 비로소 온 우주를 제 품에 안은 듯한 절대적인 환희를 느꼈습니다. 꼼지락거리는 작은 손가락, 민준 씨를 빼닮은 오뚝한 코, 그리고 저를 닮은 곱슬거리는 짙은 머리카락, 저의 딸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의사들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비관했던 기적이라는 단어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생명, 오직 두 사람의 지독한 사랑만이 빚어낸 찬란한 선물이었습니다. 안녕, 우리 설아, 엄마야, 우리 아기, 세상에 오느라 고생 많았어. 사랑해, 아주 많이 사랑해. 저는 갈라진 목소리로 울먹이며 아기의 따뜻한 이마에 끝없이 입을 맞추었습니다. 제 옆에 무릎을 꿇고 앉은 민준 씨는 차마 아기를 만지지도 못한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짐승처럼 소리내어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이자벨라. 내 목숨을 다 바쳐도 모자랄 만큼 고마워. 이렇게 완벽하고 아름다운 선물을 나한테 줘서 내가 평생 뼈가 부서지도록 당신들 지킬게. 제가 더 고마워요, 민준 씨. 당신이 없었다면 나와 우리 설아도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우리는 탯줄이 달린 작은 생명을 사이에 두고 서로의 이마를 맞댄 채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병실 창밖을 내다보니 때마침 굵은 한방눈이 펑펑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1년 전 그날 밤, 청계천에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던 날처럼 하얀 눈꽃 결정들이 온 세상을 포근하고 완벽하게 덮어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거대해 보이는 실패나 절망이 사실은 가장 위대한 축복을 만나기 위한 필연적인 시작점일 수 있습니다. 브라질에서 파혼과 불임 판정을 받았을 때 저는 제 인생이 완벽하게 끝났고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끔찍했던 시간들은 진짜 행복과 사랑을 찾아 나서기 위한 여정의 시작표였을 뿐입니다. 조건 없는 순수한 사랑, 그것은 과학과 의학의 확률마저 뛰어넘는 진정한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운명 같은 사랑은 때로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낯선 이국 땅에서 투박한 작업복을 입은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불쑥 찾아오기도 합니다. 저에게는 한국의 새하얀 첫눈처럼 말이죠. 저와 민준 씨, 그리고 우리 예쁜 설아의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의 삶에도 언제나 눈부신 기적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제 이야기가 재미있고 감동적이셨나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단 한 번의 채널 구독으로 앞으로 펼쳐질 더 감동적이고 새로운 이야기들을 놓치지 마세요. 늘 행복하시고 사랑하세요.